비행기가 예정보다 30분 일찍 착륙했다. 나는 짐 가방을 끌고 공항을 나서며 익숙하면서도 늦가을의 쌀쌀함이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번 부산 프로젝트 조정은 순조로웠다. 원래 일주일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일찍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훈에게 미리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내일은 우리 연애 5주년 기념일이자 우리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던 날이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우리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 주소를 불렀다. 가는 길에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오래된 떡집에 들러 그가 즐겨 먹는 떡과 한과를 샀다.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또 그가 좋아하는 떡 상자를 들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지훈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짐 가방과 떡 상자를 든 채 발걸음을 가볍게 우리가 사는 동으로 향했다. 단지 중앙 정원을 지나치는데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정자로 눈길이 갔다. 그곳은 지훈과 내가 저녁 산책을 하다가 힘들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내 시선은 정자 옆 단지 후문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 붙잡혔다. 호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청이 있었다. 그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두 사람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잘 다려진 흰 셔츠와 빳빳한 회색 슬랙스를 입은 저크와 빳빳한 회색 슬랙스를 입은 지훈은 어제 영상통화에서 내가 정말 부드럽고 칭찬했던 그 옷차림이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다. 지훈과 다혜였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부터 걷고 있었다. 다혜의 손에는 붉은색의 단단한 서류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고개를 기울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고도 수줍은 미소가 피어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여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의 엽서는 부드러워 보였다. 나의 뇌는 순간 텅 비었다. 마치 TV가 갑자기 신호를 잃고 귀에 거슬리는 잡음만 남은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떡 상자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손가락이 저릿저릿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이 작은 길 끝에서 내가 서 있는 큰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혜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있던 미소가 순간 얼어붙더니 깨진 도자기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그 자리에는 경악과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움만 남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붉은색 서류를 든 뒤로 숨겼지만 그 동작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쓸데없어 보였다. 지훈은 다혜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얼굴에 있던 부드러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현장에서 붙잡힌 듯한 충격과 당황,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시간이 몇 초간 멈춘 것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은 늦가을 오후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움직였다. 나는 짐가방을 끌고 그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갔다. 짐가방 바퀴가 땅에 굴러가며 규칙적이고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로부터 두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내 시선은 지훈의 얼굴에서 다혜의 창백한 얼굴로 다시 지훈의 얼굴로 옮겨갔다. 나는 심지어 지훈에게서 내가 익숙하게 맡던 향수 냄새와 다혜가 늘 쓰던 과일 향수가 섞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줄곧 들고 있던 오래된 떡집 상표가 찍힌 떡 상자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도 조금 놀랄 정도였다. 방금 산 거예요. 아직 따뜻해요. 지훈은 그 상자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나는 그가 상자를 받기를 기다리지도 다혜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손에 힘을 풀었다. 정교한 떡 상자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안의 떡과 한과는 산산조각이 났다.
상자는 바닥에서 반바퀴 굴러 지훈의 반짝이는 구두 옆에 멈췄다. 나는 그 상자를 다시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평온하게 지훈의 얼굴에 머물렀다.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묻는 것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인신고했네요. 축하해요.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극도로 굳어졌다. 창백함과 핏기가 번갈아가며 스쳤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설명하려는 듯했다. 은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뭘 생각하는데? 나는 그의 말을 끊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내 시선은 그를 훑고 그의 뒤로 숨으려는 듯 바싹 붙어있는 다혜에게로 향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약혼자와 내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뭐든지 이야기하던 절친한 친구가 우리 연애 5주년 기념일 전날 우리가 원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던 바로 이날 구청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와 결혼 증명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 어조는 여전히 아무런 기복이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두 사람의 얼굴을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다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 눈에 거슬리는 붉은 서류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우는 나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려 했다. 은서야,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가 계속 우리 사이를 반대했잖아.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요즘 들어 더 심하게 재촉하셨어. 다혜네 집에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에게 통보한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잘 됐네요. 효율적이고 내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차피 신부는 내가 아니잖아요. 말을 마친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왼손을 들어 무명지에 끼워져 있던 2년 넘게 끼고 있던 얇은 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았다. 반지는 크지 않았지만 디자인이 섬세했다. 우리가 처음 함께 골랐던 것이었다. 그때 지훈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었다. 결혼하면 더 큰 걸로 바꿔주겠다고. 이제는 필요 없었다. 나는 오른손으로 반지를 가볍게 쥐고 돌린 다음 망설임 없이 빼냈다. 차가운 감촉이 잠시 전해지더니 이내 피부가 공기와 닿는 싸늘함만 남았다. 손가락에는 옅은 흔적이 한 바퀴 남아 있었다. 나는 아직 내 체온이 남아있는 그 반지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돌려줄게. 내가 말했다. 지훈은 받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놀람, 당황, 심지어 약간의 상처와 의아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다. 그는 아마 내가 화를 내거나 히스테릭하게 따져 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그의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에 짜증이 나서 밤마다 무너져 울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심장이 꿰뚫리는 그 순간 가장 격렬한 고통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기이한 무감각함과 냉정한 명료함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가 받지 않자 나는 손목을 뒤집었다. 작은 반지는 희미하는 빛을 그리며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떡 상자 옆에 떨어져 두어 번 굴렀고 작은 한과 부스러기 위에 멈췄다. 지훈, 우리 여기까지야. 나는 이 말을 또렷하게 뱉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했다. 내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지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찾았다. 작년에 내가 해변에서 찍어준 사진이었다. 오른쪽 상단을 눌러 차단, 확인. 연락처에서 그의 번호를 찾아 같은 작업을 했다. 내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 심지어 우리가 공유하던 영화 스트리밍 계정까지.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다시 짐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내 짐 정리하러 갈 거야. 오늘 밤 전에는 나갈게. 나는 지훈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네 엄마가 동의하든 말든, 네 집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너희 둘 다 축하해. 100년해로 하길 바랄게. 나는 다혜의 표정이 어떤지 다시 보지 않았다. 지훈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짐 가방을 끌고 돌아서서 우리가 살던 동으로 향했다. 등은 꼿꼿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좀 더웠지만 나는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뒤에 서 있는 두 사람, 5년간의 시간, 그리고 한때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내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완전히 떠나야 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거의 3년간 살았던 이 집에 들어섰다. 집 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공기 중에는 내가 늘 쓰던 라벤더, 향 세탁세제 냄새와 지훈의 남성용 바디워시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거실 소파의 쿠션은 지난주에 내가 세탁해서 햇볕에 말려 잘 놓아둔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눈부시게 아팠다. 나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곧장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내 옷은 공간의 약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다. 지훈의 옷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작은 부분에는 다의 스타일의 옷 몇 벌이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가끔 들르면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내 옷을 아무거나 입으라고 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옷이 소리 없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장 큰 짐가방 2개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나는 세세하게 분류할 생각은 없었다. 오직 내 거심을 확실히 아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들 그리고 기념할 만한 물건들만 챙겼다. 자주 입는 옷, 신발,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 책, 노트북, 중요한 서류와 문서, 그리고 침대 머리맡 서랍에 있던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합정 사진첩. 나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하게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다. 거실에 우리가 함께 샀던 작은 장식품들, 주방에 내가 정성껏 만들었던 예쁜 식기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내 것이 아니거나 너무 많은 공동의 기억이 묻어 있어 역겹게 느껴지는 것들은 모두 원치 않았다. 1시간 정도 짐을 정리하자 28인치 대형 짐가방 2개가 꽉 찼고 큰 손가방도 하나 있었다. 나는 조금 텅 비어 보이는 침실과 내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곧 지워질 것을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고 그저 해방될 것 같은 가벼움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은서야, 너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서연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 일찍 돌아왔어. 그리고 지훈이랑 다혜가 구청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어. 지금 짐 싸고 있어. 곧 이사 나갈 거야. 네가 잠시 머무를 곳 좀 찾아주고 짐 나르는 것도 좀 도와줘야겠어. 전화 저편은 5초 동안 완전히 침묵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이런 망할 놈들 하는 우렁찬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서야, 기다려. 주소 보내줘. 당장 갈게. 아니, 내가 차 몰고 갈게. 20분? 아니, 15분 안에 도착할게. 서연의 반응에 나의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녀는 내 대학 룸메이트였고 처음부터 지훈의 우유부단한 마마보이 기질과 다혜와의 지나친 친밀함에 대해 명확한 불만을 표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서연이 손살같이 들어와 나를 끌어안고 내 등을 힘껏 두드렸다. 괜찮아.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란 여자 때문에 아까워할 가치도 없어. 잘했어. 잘 떠났어. 그녀는 나를 놓아주고 바닥에 놓인 짐가방들과 약간 어수선한 방을 훑어보았다.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게 다야? 네 물건이 이렇게 적어? 이 집 꾸미는데 돈도 꽤 많이 썼잖아. 안 가져갈래. 보면 짜증나.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래, 안 가져가면 됐지. 낡은 걸 버려야 새 것이 오는 법이지.
서연은 두말 없이 가장 무거운 큰 짐 가방을 들어 올렸다. 내 차가 아래층에 있어. 먼저 내려놓자. 중요한 거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해봐. 특히 서류나 은행 카드 같은 거. 우리는 함께 짐 가방들을 아래층으로 옮겨 서연의 SUV 트렁크와 뒷좌석에 씌웠다. 2번 왕복하자 내 모든 짐이 비워졌다. 마지막으로 위층에 올라갔을 때 나는 아파트 문 열쇠와 단지, 출입카드를 거실 탁자 위에 내가 가져가지 않은 약혼 반지와 함께 놓아두었다. 나는 한때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으나 지금은 차가움과 배신감만 남은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연은 나를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호텔로 데려갔다. 그녀의 회원 카드로 비즈니스 더블룸을 예약해주고 일주일치 숙박비를 미리 지불했다. 여기서 지내. 집은 천천히 찾아봐. 서두르지 마. 그녀는 나를 안정시킨 후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내내 지훈과 다혜를 수없이 욕했다. 밤에 나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메인 조명은 켜지 않고 침대 옆에 어두운 독서등만 켰다. 나는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인터넷 뱅킹으로 지훈과 나의 공동 계좌에 있던 내 몫의 돈을 모두 내 개인 계좌로 옮겼다. 다행히 우리는 생활비를 위한 공동 저축 계좌만 만들었을 뿐 각자의 큰 수입과 예금은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모든 돈을 옮긴 후 공동 계좌 해지를 신청했다. 이어서 지훈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내가 아는 그의 친척들 몇 명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나는 또 몇몇 중요한 웹사이트와 앱에 로그인하여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다. 특히 지훈이 알 수도 있거나 내 생일이나 기념일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회사 직속 상사와 인사부에 이메일을 보냈다.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와 비상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을 간단히 설명하고 새로운 연락처를 첨부했다. 지훈과 나는 같은 빌딩의 다른 층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마주칠 수도 있었다. 미리 방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5년간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아팠을까? 조금은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모든 것이 일단락된 듯한 허탈함과 강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이 도시는 너무나 넓고 누구도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지훈, 다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혼생활을 잘 보내라. 나의 세상은 이제 너희와 무관하다. 호텔에서 일주일간 지낸 후 나는 서연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환경이 좋고 임대료도 감당할 만한 원룸 아파트를 찾았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나는 이라 햇볕이 아주 잘 들었다. 나는 내 저축으로 보증금과 석 달치 월세를 지불하고 이틀 동안 그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서연은 나에게 푸른 기운이 가득한 행운모 화분을 선물했는데 거실, 창가에 두니 보기만 해두니 새 집을 정리하고 나니 삶도 마치 제시적 버튼이 눌린 듯했다. 나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다. 부서 내에서 꽤나 도전적인 새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맡았다. 야근하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돌아왔다. 동료들은 어렴풋이 무언가 들었는지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가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멍하니 있을 때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모두에게 미소로 괜찮다고 답했다. 지훈과 다혜는 정말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그들도 할 말이 없었거나 아니면 신혼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을 것이다. 내 세상은 한결 조용해졌다. 가끔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가슴 한편이 가늘고 답답한 통증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음 날 처리해야 할 보고서나 참석해야 할 회의 생각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들과의 인연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이 더 지난 금요일 밤까지도 말이다. 나는 새 집의 작은 소파에 앉아 마스크팩을 붙이고 태블릿으로 가벼운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택배기사나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무심코 스와이프해서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했다. 은서야, 나야. 전화 저편에서 지훈의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은 조금 시끄러웠는데 경원 같았다. 마스크팩을 붙인 내 얼굴이 굳었다. 내 손가락은 태블릿 화면 위에서 멈췄다. 지훈의 목소리는 명백히 떨리고 있었다. 은서야, 지금 당장 서울 제1병원으로 올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당근 응급실에 실려오셨어.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보증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해. 내가 당장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수술 동의서도 가족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빨리 와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의 말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친밀한 연인이었던 것처럼, 지난 2주간의 그 끔찍한 배신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천천히 똑바로 앉아 얼굴에 붙은 마스크팩을 떼어냈다. 차가운 에센스가 손가락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전화 저편에서 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심지어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은서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엄마가 늘 너를 가장 좋아했잖아. 이럴 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분명 너일 거야. 제발 와줘. 내가 부탁할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스피커폰을 끄고 귀에 댔다. 내 목소리는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갔다. 평온하고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심지어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훈. 나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고 낯설게 불렀다. 혹시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당신 엄마가 심장마비로 입원했고 돈이 필요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이런 일들은 당신 아내인 다혜 씨에게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 저편은 순간 조용해졌다.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계속해서 그 평온하고 심지어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다. 당신과 다혜 씨는 법적인 부부예요. 그녀는 당신의 1순위 보호자이자 배우자예요. 정황상, 예의상 법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은 당신 어머니, 즉 그녀의 시어머니예요. 그녀가 돈을 내지 않으면 누가 내고, 그녀가 서명하지 않으면 누가 서명하고, 그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야 하죠. 지우는 한참을 뜸들이다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다혜는 이런 걸 잘 몰라. 그리고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해. 게다가 그녀도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녀는 모르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돈도 없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가볍게 웃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당신 곁에서 함께 맞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라는 게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이 아니었던가요? 혼인신고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가 숨기려 했던 궁색함과 다혜가 보일 수도 있는 회피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지훈,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단호하고 확고한 어조였다. 우린 이미 헤어졌어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의 병세는 유감스럽지만 나는 거기에 나타날 의무도 입장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으니 당신 집안 문제는 그분과 해결하세요. 나에게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어떤 변명이나 애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두고 나는 다시 소파에 기댔다. TV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은 달콤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나는 방금 전 남자친구의 지극히 황당한 구조, 요청 전화를 끊었다.
심장은 가슴속에서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빨라지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고 무감각할 정도로 맑은 정신만 있었다. 나는 지훈의 맘하고의 성격과 그의 어머니가 다혜에게 늘 보였던 불호 이것이 그가 나를 속였던 핑계 중 하나이기도 했다를 생각하면 이 갑작스러운 질병은 단순히 치료비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와 다혜의 섣부른 결합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들의 실체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랴.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조금 높였다. 나는 전화가 끊긴 후 지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의 압박감을 과소평가했고 그가 나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다음 며칠 동안 매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여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전화는 2번 울리고 끊겼고 어떤 전화는 2번 울리고 끊겼고 어떤 전화는 2번 울리고 끊길기게 걸려왔다. 나는 일괄적으로 받지 않고 즉시 차단했다. 문자 메시지도 몇 통 받았다. 은서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우리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잊었어? 그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그건 내가 요리 못한다고 트집 잡고 내가 자기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런 잘해줌이었나? 우리가 헤어졌어도 그래도 5년 동안 만났잖아. 예정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어? 네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니? 예정? 그 예정이라는 게 너랑 내 친구가 몰래 혼인신고한 그 정이라는 거니? 내가 우리 미래를 위해 밤샘 근무할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내쫓을지 계획하고 있었잖아. 그게 예정이야?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라는 구원자를 찾아와서 나를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거야? 지훈, 너의 논리는 정말 흥미롭네. 다인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녀도 자금 사정이 안 좋대.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일단 1억만 원만 빌려줘. 엄마 수술 끝나면 꼭 갚을게. 오, 다혜의 도움은 조건부였던 건가? 아니면 애초에 허황된 약속이었던 걸까?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숨기고 다혜랑. 하지만 그건 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일단 병원으로 와. 만나서 이야기하자. 사과와 만회조차 이렇게 계산적이고 목적이 명확하게 병원과 돈을 향해 있었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아무런 공유도 없었고 심지어 약간 비웃고 싶었다. 한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과거의 감정, 도덕,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빠르게 협박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더 이상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그 이상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구명줄은 이미 그 자신이 직접 불태워버렸다.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차단 목록이 점점 길어질 뿐이었다. 수요일 점심,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회사 건물문을 막 나서는데 역 기둥 뒤에서 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이었다. 그는 꽤 초췌해 보였다. 눈두덩이는 움푹 들어가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가 입은 구겨진 셔츠는 예전에 내가 다려주었던 그 셔츠였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핏발과 함께 초조함, 피로,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은서야. 그는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고 옆에 있던 동료는 경계하며 내 옆반 걸음 앞에 섰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차갑게 그를 보며 가장 사무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은서야, 이러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원하는 듯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네가 날 원망하고 욕해도 다 받아들일게. 하지만 엄마가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셔. 매일 드는 비용이 끝없는 구덩이 같아. 다혜는 돈을 못 내고
그녀의 집에서도 도와주려 하지 않아. 내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야.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리 지난 5년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도와줘.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그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고 자세는 매우 낮았다. 거의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듯했다. 과거의 자존심과 우유부단함은 현실의 압력 아래 산산조각이 났다. 만약 예전의 나라면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 정말로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비참하고 약간의 혐오감마저 들었다. 지훈, 나는 그의 장황한 말을 끊었다. 나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첫째,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둘째, 당신에게는 법적인 아내가 있어요. 당신의 가정 문제는 당신 부부가 함께 감당하거나 다른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지. 전 여자친구인 나를 찾아올 일이 아니에요. 셋째, 나는 당신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요. 내 돈은 내 월세를 내고 내 생활을 하는 데 써야 해요. 은서야, 너 어떻게 그렇게 냉혈할 수 있어? 지훈의 감정이 약간 폭발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우리 엄마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너는 그저 보고만 있을 거야? 냉혈하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나와 내 친구를 배신하고 몰래 혼인신고한 건 냉혈한 짓이 아니었나요? 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힘들게 야근할 때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내쫓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건 냉혈한 짓이 아니었나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라는 구원자를 찾아와서 나를 냉혈하다고 비난하는군요. 지훈, 당신의 논리는 정말 흥미롭네요. 내 말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는 입을 벌리고 한동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옆에 있던 동료는 작은 소리로 은서 씨, 경비 부를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당신 어머니가 아프신 건 유감이지만 지금 당신이 가장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당신 아내인 다혜 씨와 잘 상의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들이 한 가족이잖아요. 말을 마친 나는 그의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동료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햇볕이 조금 눈부셔서 눈을 가늘게 떴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아마 아직 그 자리에 서서 내 말을 묻겨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선택한 지금 보니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현실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나는 병원의 독촉잔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의 비료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변고로 인해 그와 다혜 사이에 생긴 균열과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은 아마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문제였다. 나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이 훅 끼쳐왔고 밖의 더위와 그 불쾌한 대치 상황에서 오는 미열을 씻어주었다. 나는 메뉴판을 들고 동료에게 미소 지었다.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어요. 입맛 좀 도둑이요. 지우는 더 이상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폭격도 점차 잠잠해졌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진 듯했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나의 성과는 상사에게 인정받았다. 심지어 승진과 급여, 인상의 조짐도 보였다. 서연은 가끔 다른 친구들에게서 그런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지훈이 엄마 수술은 끝났대. 근데 회복이 잘 안 돼서 후속 치료랑 간병 비용이 더 많이 든다더라.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도 내놨대. 서연은 내가 시킨 배달 피자를 먹으며 말했다. 다혜는 처음엔 2번 정도 병문안 갔는데 나중에는 일 바쁘다고 점점 덜 간대. 이 부부 큰일 나니 각자 살길 찾네. 나는 듣고만 있었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의 고난은 그저 듣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나는 평가하고 싶지도 않았고
엮이고 싶지도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주말 오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나왔다. 옆에 있는 서울제일병원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다. 지훈의 어머니가 여기 입원해 있다는 생각이 났다. 홀린 듯이 병원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우유 한 상자와 환자에게 좋을 만한 과일을 샀다. 그리고 색깔이 수수하고 단아한 카네이션 한 다발을 골랐다. 계산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지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와 아픈 어른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사소한 선의 비록 그 선의가 순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에 대한 보답일 뿐이다. 이 일을 마치면 나는 완전히 마음이 편해지고 더 이상 미련이 없을 것이다. 간호사에게 물어 심혈관 내과 병동을 찾았다. 3일실이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병실 안에서 지훈은 허리를 반쯤 굽혀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동작은 좀 서툴렀다. 그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말라 보였다. 엽산이 더 도드라졌고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미간을 찌푸린 채 편치 않아 보였다. 다혜는 벽에 기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침대에서 꽤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난 듯했다. 그녀는 꽤 비싸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다. 병실 안의 소독약 냄새와 침울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지훈은 얼굴을 닦아들인 후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뜨거운 물 좀 떠와. 엄마 몸 좀 닦아드리고 싶어 하셔. 다혜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잠깐만. 나 이 게임판 곧 끝나.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목소리에는 화가 억눌려 있었다. 누워만 계셔서 힘드실 텐데 잠깐이라도 휴대폰 놓을 수 없어? 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고. 다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불만이 가득했다. 왔으면 물 떠오고 몸 닦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간병인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간병인 부를 또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황스러움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잖아. 나중에 회복약이랑 영양제도 계속 드려야 하고. 그럼 당신의 유능한 전 여자친구한테 가보라고. 다혜가 툭 튀어나오듯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그 여자 늘 사람 잘 돌봐줬잖아. 예전에는 당신 엄마도 얼마나 잘 구슬렸는데 이제 필요하니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 말은 병실 안에 겨우 유지되던 평온을 찌르는 가시 같았다. 지훈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다. 지훈의 어머니도 눈을 떴고 흐릿한 눈빛으로 다혜를 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이때였다. 나는 물건들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나의 등장은 안에 있던 세 사람을 동시에 굳어버리게 했다. 지훈은 휙 돌아섰고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은 매우 복잡했다. 놀람과 순간적인 희망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이었다. 다혜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경계심과 알아차리기 힘든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어머니는 멍하니 나를 보았고 나는 우유와 과일을 침대 발치에 있는 빈 캐비닛 위에 놓았다. 꽃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지훈에게 건넸다. 어머님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들렀어요. 내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범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꽃을 받아들었다. 목이 메었다. 은서야, 네가 어떻게 왔어? 마침 근처에 있었어. 내가 간단히 설명한 후 병상 옆으로 다가가
지훈의 어머니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지훈의 어머니는 나를 보았고 내가 캐비닛 위에 놓은 물건들을 보았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얼굴색이 좋지 않은 다혜를 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나를 잡으려는 듯 했지만 결국 이불만 움켜쥐었다. 은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고 그 느낌이 섞여 있었다. 네가 아직도 나를 보러 와주는구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지훈이 망한 놈이 너한테 미안할 짓을 했어. 지훈은 난처한 듯 작은 소리로 외쳤다. 다혜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다가 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몇 번 오르내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움켜쥐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지훈은 쫓아가려 발걸음을 옮겼다가 갑자기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한 번 보고는 결국 피곤한 듯 얼굴을 쓸어내렸다. 나는 이 작은 소동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시선은 평온하게 지훈을 향했다. 보아하니 당신들 내부에서 먼저 잘 이야기해야겠네요. 어머님은 요양이 필요하시니 저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나는 다시 지훈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편히 쉬시고 약 잘 드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은서야. 지훈이 뒤에서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메말랐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고마워. 우리 엄마 보러 와줘서. 그가 힘겹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내가 대답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병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다혜는 멀리 가지 않았다.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그녀 앞을 지나쳐갔다. 아주 신났겠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억눌린 분노와 불만이 섞여 있었다. 신났다고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약간 우습게 느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신나겠어요. 아픈 노인을 보러 온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가요? 당신이 빼앗아간 것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건 애초에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그녀의 갑자기 변색된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끝이었다. 볼 것은 다 보았고 할 말은 다 했다. 그들의 난장판 같은 삶은 더 이상 나와 무관했다. 병원 건물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뜨겁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 속 마지막 답답함마저 이 숨과 함께 완전히 내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후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그 카네이션 몇 송이와 몇 마디 평범한 안부 인사로 끊어진 듯했다.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다. 회사의 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내가 제시한 몇 가지 핵심 방안은 고객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기별 평가 회의에서 부서 총괄이사님은 내 성과를 직접 칭찬했고 다음 승진 자리에 희망이 크다는 것을 암시했다. 일이 주는 성취감과 가치감은 어떤 엉망진창인 관계도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서연은 기뻐하며 축하하자고 졸랐다. 우리는 시끄러운 술집 대신 조용한 한정식 식당을 찾아 몇 가지 정갈한 요리를 시키고 가벼운 스파클링 와인 한 병을 여었다. 새로운 삶을 찾은 걸 축하해. 사업 번창하고. 서연은 잔을 들고 시익 웃으며 말을 고쳤다. 나는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늘 옆에 있어 좋기에 가능했어. 무슨 소리야. 서연은 손을 저었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너 지금 정말 좋아 보여. 눈에 빛이 나. 예전에 지훈이랑 그 엄마 주위를 맴돌던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맞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헤아릴 필요도 없고 늘 나를 못마땅해 하던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맞춰주려 했을 필요도 없었다. 내 친구가 내 약혼자와 너무 가까워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오직 나 자신에게만 책임지는 다배움은 전례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또 지훈 쪽 소식을 꺼냈다. 소식통은 여전히 이리저리 전해 들은 것이었다. 지훈이 엄마는 퇴원했대. 근데 회복이 잘 안 돼서 계속 돌봄이 필요하대. 지훈이는 어쩔 수 없이 휴가 내고 집에 가서 돌보는 것 같던데. 회사 일은 글렀 갔던데. 회사 일은 글렀겠지. 다혜 말이야. 서연은 입술을 삐죽거렸다. 다혜는 질이 엄청 심하게 싸웠대. 다혜는 지훈이가 돈도나. 다혜는 지훈이가 돌이 엄청 심하게 싸웠대. 나는 듣고만 있었고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예상했던 결말이었다. 계산적인 행동, 지훈 집안의 도움에 대한 기대, 그의 어머니에게 대항하려는 충동, 그리고 나에 대한 배신 위에 세워진 결혼이 얼마나 견고할 수 있을까. 초기의 열정과 계산적인 목적이 현실의 무거운 압력에 따라 없어지면 남는 것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뿐이다. 자업자득이지. 서연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그 엄마가 불쌍할 뿐이야.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병들고 늙고 아들은 엉망진창이고 결혼한 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훈은 대신과 성급한 결혼을 선택했으니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감당히 하지. 다혜는 관계를 침해하고 계산적인 결혼을 선택했으니 그 쓴맛을 맛봐야 할 거야. 지훈의 어머니는 나를 트집 잡고 다혜를 반대했지만 그게 오늘날의 상황을 만든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다만 지금은 그가 가장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파트 아래층에 도착해서 내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서연이 나를 불렀다. 뒷좌석에서 예쁘게 포장된 긴 직사각형 상자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깜빡할 뻔했네. 너에게 주는 새 출발 선물이야. 나는 받아들고 궁금해졌다. 뭐야? 열어봐. 나는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나무 액자가 들어있었는데 액자 속에는 사진이 아니라 작고 정교한 자수 한 폭이 놓여 있었다. 자수는 곱게 뻗은 난초 몇 그루를 수놓았고 옆에는 두 줄의 작은 한시가 쓰여 있었다. 유란생전점. 한 군데 청풍. 한 군데 청풍. 외로운 난초가 앞들에 피어나 차가운 바람에 맑은 향을 싣고 내가 잔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거야. 서연이 말했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지금의 너는 고고한 난초 같다. 홀로 아름답고 다투지 않지만 스스로 향기와 기품을 지니고 있잖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액자를 꽉 안고 말했다.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진심으로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네 새집에 걸어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서연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올라가서 쉬어. 일찍 자. 나는 액자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액자를 책상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았다. 그 난초 몇 그루는 불빛 아래에서 더욱 청아하고 강인해 보였다.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다.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에 함께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좋아요라고 답장한 후 씻으러 갔다. 거울 속에 나는 눈빛이 맑았다. 비록 최근 야근으로 생긴 옅은 다크서클이 남아 있었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상승세였고 긍정적이었다. 나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내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고 힘있게 울렸다.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휘황찬란했다. 불빛 아래마다 어쩌면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배신도 있고, 발버둥도 있고, 발버둥도 있고, 발버둥도 있고, 새로운 시작도 있고, 달고 나처럼 폭풍우를 겪은 후, 마침내 자신만의 평온한 항구를 겪은 후, 나는 미래의 길이 아직 멀고, 어쩌면 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내 길을 걷고 있었고, 발걸음은 확고했으며, 단연은 명확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훈과 다혜,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 결말을 써나가게 두자. 계속 얽히든 비참하게 끝나든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미 넘겨버린 한 페이지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잉크가 마르지 않았고 희망으로 가득하다. 나는 이 페이지를 잘 써나가야 한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다. 늦가을 바람은 차가움을 싣고 가로수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몇몇 꼬집스러운 마른 나뭇잎들을 떨어뜨렸다. 나의 삶은 충실하고 평온했다. 직장에서의 뛰어난 성과 덕분에 나는 바라던 대로 승진했고 급여도 인상되었다. 이제는 더 중요한 프로젝트 팀을 독립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새 아파트는 내가 꾸민 대로 점점 더 집다워졌다. 서연이 선물한 난초 자수는 책상 위에 걸려 있었고 볼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주말에는 가끔 유아 수업에 갔다. 비록 그림 실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지훈과 다혜에 대한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고 서연에게서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가끔 물결이 일어도 금세 사라졌다. 그저 지훈이 원래 직장을 잃고 수입은 훨씬 적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직업으로 옮겨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다는 것만 알았다. 다혜는 예상대로 그와 이혼했고 두 사람이 결혼 후 힘들게 모았던 얼마 안 되는 공동 재산주로 지구가 생겼는데 상대방 집안이 꽤 괜찮다고 했다. 부검 재산주로 결혼과 어머니 병원비로 저축을 탕진한 후 남은 돈이 작은 부분을 남은 돈이 작은 부분을 작은 부분을 남은 돈이 한 번은 업계 교류회에서 우연히 지훈의 옛 동료를 만났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약간 안타까워하며 지훈 이야기를 꺼냈다. 아, 지훈이 안타깝지. 예전엔 능력도 괜찮았는데 기가 너무 얇고 집안일을 휘둘리더니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 지금은 정말 힘들게 산다더라. 그 엄마도 몸이 좋았다 나빴다 해서 손이 많이 가고 본인도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는 표시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곧바로 화제를 어깨 동향으로 돌렸다. 그 동료도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훈에 대해서는 이미 증오심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심지어 처음에 그 분함과 쓰라림마저도 이미 희미해졌다. 가끔 생각날 때면 마치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기억이 흐릿해진 옛 동창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그 자신의 인생 과제였다. 나는 통쾌할 성격도 아니었고 베풀 여분의 동정심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두 개의 평행선이 되어 각자 완전히 다른 먼 곳을 향이 되어 각자 완전히 되어 12월 회사 송년회에서 나는 프로젝트 성공으로 올해의 우수 사원상을 받았다. 무대 위에 서서 상사와 악수하고 상패와 봉투를 받을 때 아래층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조명이 조금 눈부셨지만 나는 모든 웃는 얼굴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임을 또렷이 보았다. 이 순간의 성취감은 진정으로 나 자신의 것이었다. 송년회가 끝난 후 부서 동료들이 나에게 한턱 내라고 부추겼다. 나는 웃으며 승낙하고 평판이 좋은 매운 갈비찜 식당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뜨거운 김이 모두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 옆에 앉은 신입 직원이 소주를 조금 마시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런서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쁘고 능력도 좋으시고 지금 선배님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어떤 일도 선배님을 힘들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었다. 그녀에게 소고기 완자 하나를 더 넣어주며 말했다. 천천히 해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 나는 어떤 일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경지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느낌은 정말 강력하고 행복했다. 설 연휴가 다가올 무렵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대형 고객사의 프로젝트 총괄 이사님이었다. 우리는 프로젝트 협력 과정에서 서로를 높이 평가했고, 그는 나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었다. 은서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김 이사님의 목소리는 시원시원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시작할 예정인데 핵심 팀을 구성 중입니다. 저는 은서 씨의 능력을 늘 높이 평가해왔기에 혹시 관심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직이나 대우는 분명 지금보다 경쟁력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걸 알지만 이 기회가 은서 씨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심장이 살짝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더 큰 플랫폼과 도전이었다.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다. 김 이사님의 인정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설 연휴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섰다. 밖에는 어느새 가늘게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올해의 첫눈이었다.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아 도시의 소란을 덮었고 묘한 희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뒤돌아보니 책상 위에 난초자수가 고요히 피어 있었다. 유란생전정, 한 군데 청풍. 바람은 어쩌면 거칠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주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초는 여전히 꼿꼿이 서서 자신만의 계절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휴대폰 배경화면은 지난주 유어 수업 종강 때 내가 그린 그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비록 솜씨는 서툴지만 해바라기처럼 밝고 강렬한 색채가 매력적이었다. 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치훈, 다해. 그리고 배신과 궁색함으로 가득했던 그 과거는 이미 시간 속에 저 멀리 던져져 작고 중요치 않은 검은 점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새로운 길목에 서 있었다. 눈앞의 도로는 넓게 펼쳐져 있고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가 저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은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